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 전 코스피가 사상 처음 4,200도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스피는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행보를 이어왔는데요. 이렇게 한동안 힘을 못 쓰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3주 만에 4,1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다음 주 미국 금리 움직임과 국내 수출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이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금융시장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도 상승폭을 더 키웠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78% 오른 4,100.05의 장을 마쳤습니다. 4,100대를 기록한 건 지난달 13일 이후 16거래일 만인데요. 코스피는 4,023선에서 오늘 하락 출발해 오전에 상승 전환했고 오후 들어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900억 원, 1조 1,500억 원 순매수한 영향이 컸는데요. 외국인 매수세의 달러 환환율은 4원 70전 내린 1,468원의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랑 이 자동차가 랠리를 이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3.14% 오른 10만 8,400원, SK하이닉스는 0.37% 상승한 54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구글의 차세대 AI칩에 탑재되는 HBM4 공급 계약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또 현대차는 11.11% 급등하며 31만 4,500원에 마감해 사상 처음 30만 원을 넘어섰고 기아는 2.74%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자동차주들은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북미 하이브리드 점유율이 오르면서 상승세를 두드러지게 나타냈습니다. 또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이 높아진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0.5% 내린 924선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면역 항암제 판매 금지 가처분 악재가 덮친 알테오젠이 12% 급락했고 또 그간 단기간 급등으로 인한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계속해서 쿠팡 사태 속보 전해드립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2차 피해 우려는 크지만 아직까지는 탈쿠팡 움직임이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우선 청문회 날짜가 잡혔군요. 언제 열리나요?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9일 전체 회의를 통해 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박대중 쿠팡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도 출석을 요구받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 중에 결제 정보가 포함됐는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면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초 오늘까지던 조사 기간을 우선 다음 주까지 연장했습니다. 쿠팡 이용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실제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다만 아직은 추세적인 감소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IG AWORKS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유출 사태가 공개되기 직전 일주일 쿠팡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595만 명인데요. 29일 유출 사실이 공개된 뒤 1일까지 오히려 이용자가 1,798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일에 감소로 꺾이긴 했지만 사태 직전 이용자 수보다 많습니다. 때문에 탈쿠팡 움직임이 본격화됐다고 보기보다는 유출 사태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쿠팡 접속이 다시 통상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쿠팡이 여전히 책임감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이 분쟁 조정 제도를 찾고 있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자력 구제에 나서도 실제로 의미 있는 배상을 받기까지는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보도에 안지혜 기자입니다. 쿠팡 이용자 30여 명은 지난 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조정이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들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올 들어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소비자를 위한 단계별 신청 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각 기관별로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강제력이 없어서 기업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무산됩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분쟁조정위원회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첨예하게 그렇게 국민들의 어떤 이해가 좀 높고 큰 사고에 관해서는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이 고객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고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거부한 게 대표적입니다. 쿠팡 역시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선례를 보면 이 경우에도 1인당 배상액은 10만 원 선에 그쳤습니다. 기업이 내는 막대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조성하거나 기업의 분쟁 조정안 수용 여부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해 소비자 피해 배상에 내실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 구간별로 이 대출 가능 한도를 차등한 11호 규제 이후에 10억 초중반대 아파트 가격이 15억 턱 밑까지 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명 15억 키 맞추기 현상이 확산되는 모습인데 이 특정 구간에 수요가 쏠리면서 국가 추가 집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500여 세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73제곱미터가 지난 10월 규제 이후 기존보다 1억 6,500만 원 상승한 13억 9,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강동구 고덕센트럴 푸르지오 59제곱미터도 14억 5천만 원의 신고가 거래가 나와 한 달 사이 약 1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15억 이하 주택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 이상부터는 점차 대출액이 줄어드는 규제로 일명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수 수요가 좀 집중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 수렴 효과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16 대책에서 9억 이상 아파트의 대출 규제 방점이 찍히면서 9억 원 턱 밑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졌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이런 추세에 있어요. 가격이 올라서 그조차도 대출 못 받아서 이제 내 집 마련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정부가 정한 대출 규제 구간에 따라 특정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 왜곡에 의한 집값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 문이 좁아지자 이 규제를 피한 동산담보대출 같은 틈새 대출로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적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자동차 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만큼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시세 1,800만 원짜리 차량을 담보로 무려 6천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입니다. 캐피털서 사이트에는 차량 소유 1개월이면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광고도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을 중개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경쟁하듯 상품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27개사, 37개 상품을 풀 라인업이라며 내세우고 누적 한도 조회는 4,5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실제 신청도 폭증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27 대책 다음 날부터 2달 동안 저축은행이 받은 개인 자동차 담보대출 신청은 24만 8천 건에 달합니다. 일평균 5,630건으로 연초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막히고 카드론 한도도 줄면서 총 부채 상환 비율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로 수요가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게 빌릴 수 있는 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자동차 대출은 서민들이 가는 마지막 대출의 창구다.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차주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신용이자가 차별이 되고 대출 금액까지 차별이 됩니다. 본인이 꼭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대출이 막히자 고금리 고위험 상품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늘면서 금융 취약계층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병역 의무 때문에 국가가 지정한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던 기관이 이 주택 청약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해 특별공급 자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지만 공정버근이나 전문 요원, 연구요원 등은 이런 보충력들은
인정되지 않는 현행 규정 때문에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전혀 특별공급에 지원했던 A씨는 당첨 이후 거주기간 점수 부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며 규정에 따라 강원도 고성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했는데 이때 거주기간이 끊긴 것으로 계산돼 청약 점수가 깎인 겁니다. 보건소장님이랑 고성군청 군수님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다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 주소지 이전을 했어요. 강제성을 띈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너가 옮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처럼 공중보건이나 전문 연구요원 등 보충역의 주소 이동은 국가 강제에 따른 것이지만 청약에서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이동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장기 복무 군인과 군무원, 현역 군인 등은 복무기간 전체를 수도권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 복무까지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며 전체 제도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기준을 잡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불이익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굳이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바보 만드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점점 전세도 없어지고 월세화 되는데 조금 막막하긴 하네요. 국가 의무로 인한 불가피한 주소 이전이 개인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기한 내 준공보증을 섰던 신탁사가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실적 악화로 걱정이 큰데 이 신탁사들 이중고가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신다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DB캐피탈과 NI프로퍼티는 KB부동산 신탁에게 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부동산 침체 여파로 인천 남동구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이 당초 준공기한보다 미뤄지자 책임준공 보증을 선 신탁사에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KB부동산 신탁에 제기된 책임준공형 관련 소송 가액만 약 1,200억 원에 달합니다. 소송에 끼어들 수 있는 규모는 조금 더 클 수 있고 그다음에 아마 자본 대비해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책임준공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건설사 대신 신탁사가 보증을 서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부도가 나면 신탁사가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신탁사들이 공격적으로 수주에 뛰어들었지만 침체기에 들어서며 손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이에 14개 신탁사 중 7곳이 적자를 기록해 3분기 합산 순손실은 600억 원에 달합니다. 부실채권 발행 위험으로 대손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전체 신탁사들의 자본 여력도 줄었습니다. 신탁회사들도 지금 이제 개발 신탁 위주였지만 이제는 수익성 제고나 어떤 안전성 측면에서 이 관리형 신탁으로 업무 영역을 좀 전환하는 주의 의무를 기울여줘야만 이러한 신탁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책준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만큼 부동산 신탁사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 ARM과 손잡고 국내 반도체와 AI 설계 인재를 집중적으로 키울 전문 육성 기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 ARM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을 만나서 1,400명 규모의 AI 설계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과 함께 국내에서 1,400명 규모의 반도체 AI 설계 인재를 키우는 교육기관 설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암스쿨 개설에 관한 협약도 같이 맺습니까? 하게 될 텐데 우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부와 ARM은 MOU를 체결하고 어떤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지 구체적인 실행안을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암스쿨 추진과 함께 국민 누구나 AI를 쓰는 AI 기본사회 구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 인공지능이 가지는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은 손정희 회장은 이야기를 더 미래로 확장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AI보다 훨씬 강력한 인간 능력의 10,000배에 달하는 초인공지능 ASI 시대가 곧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And then I said, AI. Now this time I really like to say ASI. That's what's coming next. 손 회장은 ASI 실현을 위한 4대 핵심 조건으로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은 높게 평가했지만 AI를 뒷받침할 데이터 센터 규모는 더 커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에서 투자 논의는 없었다며 암스쿨 유치가 핵심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처럼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에 나선 것은 AI 시대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인재 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I를 최전선에서 이끄는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 임금 수준이 턱없이 낮은 탓에 우리나라 인재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재 육성도 중요하지만 키운 인재들의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신성우 기자입니다. 일명 AI 인재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에는 억대 연봉을 받는 엔지니어들이 수두룩합니다. 최근에는 오픈 AI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이 약 200억 원을 받고 중국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AI 인력의 임금 수준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칩니다. 미국의 경우 AI 기술을 보유한 인력들이 그렇지 않은 인력 대비 약 25%의 임금 프리미엄을 받지만 우리나라는 6%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탤런트 경쟁 측면에서는 환경이 좀 불리하지 않나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인력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처우를 찾아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특히 해외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AI 인력은 지난해 기준 약 11,000명에 달합니다. 전체 AI 인력의 16%로 다시 말해 AI 인력 5명 중 1명은 해외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기업 수요는 갈수록 늘지만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소스가 돈뿐만은 아닙니다. 사람도 들어갑니다. 가장 빠른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중국 상하이에 가면 6개월 안에 합니다. 리소스라도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AI 인재들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보상 체계와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전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기업 자체 역량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첨단 산업 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하지만 그 방안이 SK의 맞춤형 특혜 지원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규준 기자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엔 600조 원 자금이 투입됩니다. 애초 120조 원을 계획했지만 산업단지 용적률 상향 등으로 투자 규모가 400% 크게 불어났습니다. 자금 조달이 관건인데 SK로선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관련 규제를 풀어주면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지금은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하는데 그 한도를 낮추면 외부 자금을 끌어다 공장 짓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첨단 산업 규제 완화안을 두고 SK 특혜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하는 지주사의 손자회사 지분 규제를 50%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볼 만큼 손자회사가 주력인 대기업은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 중 반도체를 하는 손자회사는 SK하이닉스뿐입니다.
이번에 규제 완화는 손자 회사의 증손에 대한 지분율 완화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규제 완화고 거기다가 이제 리스업을 허용해 주는 거는 대규모 자본 지출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 완화라고 봐야 되니까 이 모든 세 개가 지목하는 것은 국내 재벌 중에는 SK그룹 하나뿐이 없습니다. SK 측은 특혜 지적에 대해 손자회사 규제를 완화하면 정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을 뿐 우리가 요구해서 규제 완화가 검토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급 의무화가 가시화되면서 자사주를 틀어지고 있는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기업이 많은 만큼 벌써부터 대응에 나선 기업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필 기자입니다. 2차 전지 기업 LNF는 지난 2일 1,200억 원 규모 자사주를 처분했습니다. 불닭볶음면 열풍에 황제주 신화를 쓴 삼양식품 또한 지난달 1,000억 규모 자사주를 처분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증시에서 자사주 처분에 나선 기업이 지난달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지난 4일까지 누적 3,133억 원을 기록한 건데 약 한 달 만에 작년 누적치인 2,87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사주 처분이 늘어난 배경을 두고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담은 여당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첫 손에 꼽힙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주 비중이 큰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한 LG나 2030년까지 자사주 1억 주 매각 계획을 밝힌 미래에셋증권도 있지만 기업마다 경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 방향을 두고 고심하는 겁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됩니다. 자기 주식의 목적이 있는데 그대로 활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이 줄어들 거고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사실상 유일한 게 지금 자사주인데 요거를 소각시킨다고 하면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당은 다음 주 경제 8단체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에 대한 재개의 생각을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비망약 시장의 최강자 위고비를 위협하고 있는 대항마 마운자로가 이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당뇨병 치료 제도로도 쓰이게 됩니다. 비만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가 적지 않은 만큼 이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마운자로가 새로운 시장 강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당뇨 치료제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마운자로를 성인 제2형 당뇨 치료에 쓸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비만을 동반하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들한테 좋은 치료제를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서 쓸 수 있는지. 마운자로는 비만약 강자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국내 출시 2달 만에 처방량이 위고비의 82%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위고비는 당뇨가 아닌 비만약으로만 처방되는 만큼 당뇨와 비만약을 겸하는 마운자로가 급여까지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면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최근에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먹는 약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에 장악했던 시장 자체를 일라이릴리 쪽에서 좀 뺏기고 있다. 비만약은 위고비, 당뇨약은 오젬픽으로 각각의 전략을 펴고 있는 노보노디스크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운자로에 앞서 오젬픽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고 구체적인 가격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결국 양사의 가격 경쟁 속에 환자들로선 비용 부담은 갈수록 낮아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애플의 고정밀지도 9개 반출 심사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의 신청서 보완 요구에 따라 오는 8일 종료 예정이었던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애플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9개 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